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대박이 한번 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우리 모두 이렇게 영원하고 있는 만큼 종교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미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위풍당당. 시원하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처음에 수많은 저 전차 기갑차량 외국 건 줄 알았어요. 자, 세계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 블랙팬서 흑표가 되겠습니다. 자, K2 전차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탄생부터 지금까지 물론 좀 우여곡절은 좀 많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K2 흑표가 K방산의 선봉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죠. 네, 특히 인도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 흑표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 인도 육군은 이제 주력 이 지금 T-72 러시아제 아제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무려 1,770대의 전차를 도입할 1,700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 주력 전차 뭐 300~400대만 돼도 꽤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의 한 뭐 3배, 4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계획인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11종류의 다양한 파생형 이제 전차들이 파생형 모델들이 이제 포함된 숫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 명칭이 FRCV예요. 그러니까 Future Ready Combat Vehicle의 약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미래 대비 전투 차량.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전차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이제 파생형까지 포함된 새로운 이제 그 차원의 이제 기관 무기들을 도입할 이런 계획인데 그 규모가 무려 20조. 와. 인도 국방의 어떤 중요한 그 변화가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우리 K2 흑표가 이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보들은 한 4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규모가 크니까 또 뭐 여기저기서 당연히 다 달려들겠죠. 달려들겠죠. 예. 공채물 달려들 텐데 우선은 인도는 아시지만 러시아하고는 정말 옛날부터 흔히 얘기하는 말로 우리 아삼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제 그 후보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로 굉장히 여러 해 전에 주목을 받았던 T-14 아르마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T-84 오플로트 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프랑스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MX-56 르클레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표 이렇게 이제 4개의 후보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4강에 든 거 아닙니까? 이 큰 사업에. 그것만 하자면 엄청난 거겠죠?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위력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120mm 주포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동탄. 이동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예, 진짜 미간 뚫었다가 미간. 와. 포탑을 고정한 상태에서 돌기도 하고. 차체만 이야. 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러다 변신하는 건데. 물도 이렇게 막 지나가고요. 120mm요? 120mm. 예. 근데 저거를 쏘는 거 치고는 뭐 반동도 좀 적은 것 같고 화력도 끝내줍니다. 와, 자주포방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자주포방이라고도 할 만큼의 진짜 화끈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세계적인 전차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확실하고요. 네. 우리 지상군의 전력을 혁신적으로 증강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펙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투 중량은 55톤,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근데 말이 70km지 전차를 타고 70km 달리면 실제로는 110km 정도 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선 차감이 나빠서. 기갑 차량을 60km까지 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정말 자동차 130km 이상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힘든데. 뭐 전투 차량이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육중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K2는 비포장 도로 주행 스피드가 시속 50km니까 와. 물론 승차감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말 타는 것 같은 느낌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현수장치를 봤죠? 그죠. 최소화하겠네요, 그래도. 예, 뭐 옛날하고는 다를 거고요. 네. 출발하고 시속 32km까지 제로 32가 8초. 이 뭐 탱크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이제 최고 시속이 70km라고 그러셨는데 이 70km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도 이 거리가 24m 이내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사 이제 60%의 경사로에서 정지를 했다가 출발을 해도 또 30cm 이상 밀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아, 오르막에서 오르막에서 그러니까 60%면 이거 엄청나게 예. 느낌상으로 아마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러게 말 네. 스키장 같은 경우면 진짜 그런 이거는 느낌을 줄 낭떠러지죠. 거예요. 절벽이죠. 사실 이 흑표 중량이 한 55톤 정도 되는데 예. 1톤도 안 되는 사실 승용차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밀림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60도에도 세워놓지도 못해요. 물론 그리고 올라갈 수 거기 올라가지도 올라가지 못하죠. 못하고요. 예, 또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예.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ISU라고 불리는 유기압 현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처럼 이제 산악지형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기동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동부전선 같은 경우 고지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사격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차체를 낮춰서 쏠 수가 있다면 더 낮은 각도로 사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산악지형에 작전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굉장히 얕은 물을 넘는 이 도서 능력을 잠깐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이 스노클 도화장비를 부착하면 깊이 4.1m까지도 이 도하가 가능한 잠수도가 가능한 이제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끝으로 하나 더 더하자면 현대전은 이제 네트워크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반 설계를 적용했다는 거. 이게 이제 흑표의 장점들이고요. 그래서 이 3.5세대의 전차로 흑표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도 가려면 이 러시아랑 인도랑 워낙 또 이렇게 또 그동안에 교류가 많이 돼 있어서 그 비집고 들어가는 게 사실 솔직히 쉬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T-14 아르마타 자체에 있는데요. 러시아가 아예 사업 참여를 포기를 했어요. 넘버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세미파이널 아닙니까? 4강전이었는데 그렇죠. 한쪽이 포기를 했어요. 예, 셋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작년에 2020년에 러시아가 이제 T-14 2300대를 도입하겠다라고 스스로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일단은 주포부터 포탑, 동력까지 모든 면에서 품질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주포 포탑 동력이요? 예, 뭐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 이거는 이거 창정비해야 되는 아니 이거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대량 양산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기 탈락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팀, 부전승으로 예상되는 세 팀 중에 하나도 또다시 지금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요.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T-84,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T-80 UD 전차를 개량한 모델인 건데 문제는 구식 T-80 전차에 비해서 별 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사실 최근 T-84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한 러시아제 T-90MS 464대를 자체 면허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T-84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게 더 신형에 가까운 것을 지금 면허 생산하는 나라가. 근데 뭐 구형을 대량 도입할 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전승으로 두 후보가 지금 결승에 올라간 것이고요. 바로 프랑스의 르클레르하고 한국의 K2가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탑2 싸움인데 우리의 경쟁 상대 AMX 56 르클레르 하여튼 뭐 정말 유명한 전차긴 한데 네. 하나하나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그 르클레르는 이제 이른바 3.5세대 전차 세대를 처음으로 개척한 그런 전차로.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됐어요. 예. 시제차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 1986년 1월입니다. 아, 우리 아시안 게임 때 나왔군요. 그러니까 1980년대 예. 중반에 나온 거예요.
무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30 몇 년 전. 35년. 예. 본격적인 테스트 개발은 이제 9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만큼 좀 오래 걸린 거죠. 예, 순조롭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프랑스의 재정 상태, 예산 문제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다가 결국은 실전 배치 시작된 거는 1993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됐고요. 당시에 이제 미국의 M1 전차,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2,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 1, 그리고 소련의 T-80 등에 비해서 최소 한 10년 정도가 늦은 이런 이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늦게 나온 만큼 이제 장점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벤치마킹할 대상도 많았고 그 사이에 이제 전차 기술이 좀 향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후발주자의 이점도 있었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3세대 전차로 이제 분류되는 건데 르클레르는 그보다 좀 더 진보된 이제 3.5세대 네. 전차로서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네, 2세대, 3세대, 3.5세대. 이 세대 구분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성능 차이가 있는 거죠. 뭐 포탑부터 시작해서 전자장비, 뭐 장갑이라든가, 뭐 화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엔진 뭐 다 그럴 텐데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전차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였습니다. 전차의 수. 예. 무기가 빈약할수록 군인이 많은 쪽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좀 약간 좀 표현이 그래서 뭐 쪽수 이런 그렇죠. 하면서 안 얘기를 그런 식인데 네. 그래서 독일 전차 부대가 그렇게 좀 그 전차의 성능이 좋았다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소련한테 패한 게 이제 수적 열세 때문이었는데 현대전에서는 3세대 또는 3.5세대 전차가 뭐 2세대나 이 전차들하고 맞붙었을 때하고는 사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적 이 우세가 전혀 통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길래 그렇죠? 단적인 예로 미국의 이제 1991년 걸프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미군의 최신의 M1A1 에이브럼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라크군이 장비한 이제 구소련의 1, 2세대 전차들을 상대했었거든요. 근데 이라크군의 이제 T-72, 뭐 T-62, T-55 이런 전차들을 상대로 했는데 100시간 지상전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에이브럼스 전차는 이 전투에서 상대 전차 3,000대 이상을 격파했는데 미군 전차 손실은 8대, 그 중에서 완파는 1대. 라고 하니까 사망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마치. 부분 손실까지 포함해도 거의 뭐 네. 3,000대 8? 뭐 이러면 3,000대 8. 와, 아니 또 3.5세대 전차 아니 어떤 특징이 있길래 어떤 위력이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3.5세대의 첫 번째 주자가 사실상 첫 번째 주자가 르클레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르클레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포수가 탄종을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탄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해당 탄약이 컨베이에 실려서 장전 위치로 옮겨가고요. 분당 최대 15발까지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면 장점이 당연히 발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외에 일단 장전수가 또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필요한 인원이 한 명 더 줄어드니까 그만큼 실내 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중량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있고 이런 이제 장점은 우리 이제 흑표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흑표도 당연히 이제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르클레르의 이러한 개념을 좀 받아들였다고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르클레르가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전자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 데이터 링크는 현대 무기 전차라든지 각종 무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시스템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앞선 선구적인 이러한 시스템이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렉트식 사격 통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적외선 장치라든지 뭐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교전이 가능한 게 바로 이 3.5세대 르클레르 전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5세대 전차의 뭐 첫 번째 주자. 그러면 그동안에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전 세계에서 막 활용되고 있겠네요. 이게 또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은 게요. 또 아니에요?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르클레르의 내수용, 프랑스 내수용이
이미 2008년에 426대를 마지막으로 생산 종료가 됐어요. 단종이에요? 내수용은요. 아, 예. 그러니까 원체 오래됐다 보니까 네네.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434대를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수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쪽으로 별로 성과가 없고 그러네요. 늦게 등장해서 성능은 좋아졌지만은 이미 시장이 당시에 그 레오파르트 2라든가 이런 다른 전차들이 선점을 한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 방어력을 입증한 사례는 있죠. 유일한 수출국이었던 아랍에미레이트의 2015년 이제 예멘 내전, 그때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전 상황인데 교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격파된 르클레르가 없었다. 예. 라는 점에서 이제 어떤 실전적인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대단한 강세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할 만할 것도 같고 어떤 부분은 또 확실히 또 인정이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우리 K2 흑표 승산이 좀 보이십니까? 그 우선 인도 정부가 내건 FRCV 사업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가지 이제 항목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네. 기동력, 화력, 방어력, 그다음에 C4I. C4I는 G 통제 통신 정보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기술 이전. 이것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인도가 보면 우리 전에 경전차 얘기 다룰 때 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서 이 고원지대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차 사업도 별도로 발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고원지대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고성능 1500마력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이제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현존 전차 중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도 갖춰야 된다. 플러스 미군의 최신형인 M1A2 전차를 상회하는 장감 능력도 갖춰야 되고요. 피격 시에 신속하게 손상된 부위만을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장갑 시스템, 그리고 또 당연히 인도군이 이제 차세대 전술 정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C4I 능력을 또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5번째인 기술 이전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인도는 이 전차 자체는 물론이고 엔진에다가 포탄까지도 기술 이전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 노하우를 누가 다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 도입 비용의 40%는 인도에서 만든 인도산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그러면 뭐 우리 속된 말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많이 뭐가 남겠습니까? 남냐?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뭐가 남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해도 하여튼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요구 조건을 알고 입찰에 도전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기종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는 비교 좀 가능할까요? 같은 3.5세대 전차라고 하지만 차이들이 분명히 있죠. 일단 공격력을 살펴보면 르클레르는 이 주포가 52 구경장 120mm 활강포고요. K2 흑표는 이보다 좀 강력한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인데, 구경장이란 거는 포신 길이하고 포구 직경의 비율로 총포신의 길이를 보는 건데, 즉 52 구경장 120mm 활강포라는 것은 120mm 포탄이 들어가는데 이 포의 길이가 그것의 52배인 거예요. 근데 55구경이면 55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포가 깁니다. 그래서 포신이 길면 당연히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관통력도 향상이 되고, 즉 K2가 르클레르보다 더 좋은 화력을 가졌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또 화력을 보려면 포탄을 봐야 되는데, 르클레르는 65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OFL 120 포를 쓰고, K2가 사용하는 K279 포탄은 800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차이가 꽤 난다고 볼 수 있죠. 15cm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15cm면은 뭐 한 뼘에 거의 달하는 이런 두께인데 이만큼 더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K2 전차는 이 약간의 통합 작업만 거치게 되면은 사거리 5km인 이스라엘제 주포 발사식 대전차 미사일인 라핫 LAH-8
T 요거를 이제 발사할 수 있는데 최대 사거리 85km에 달하는 주포 발사식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도 또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공격면에서는 분명히 르클레르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K2나 르클레르나 둘 다 이제 모듈식 복합 장갑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모듈식으로 끼워놓은 장갑들은 사실 유지 보수가 이제 편리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덧붙이면 방어력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효율적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르클레르는 스웨덴 육군의 이제 차세대 전차 도입 경쟁에서 방어력 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가지고 조기에 탈락한 이 그쪽 입장에서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감사한 얘기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좀 두 전차가 좀 격차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면이 있어요. 아까 그 르클레르가 생각보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980년대부터 이제 개발됐던 무기고 우리 K2는 1990년대 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2000년대, 2014년에 실전 배치된 이제 그런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현지에, 인도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입한다, 도입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에 수출했는데 초기에 몇 문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했지만 상당수는 인도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인도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F-85 사업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나 프랑스나 다 이제 그 방침에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우리도 인도랑 이미 뭐 국방 부분에 있어서는 끈끈한 인연이 있네요. 그게 이제 사실 인도 방위 산업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조기 납품이었다고 해요. 빨리빨리 납품했다 예. 우리가. 그 덕분에 이제 모디 총리하고 또 라즈 나트싱 국방장관으로부터 그 전략적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기도 했었고, 근데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 차세대 전차 도입 산업의 기술 이전 측면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우리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도는 다가오는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밝혀 있기 때문에 K2와 르클레르의 결승전에서 저는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전승으로 올라간 결승전. 그렇습니다. 네. 네. K2의 인도 수출이 또 기다려지는 이유가 사실 K2가 완제품으로 이렇게 수출하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예. 아직까지 이제 그 실적이 없죠. 예. 안타깝게도. 이제 과거에 이제 완제품은 아니지만 수출한 건 있어요. 뭐냐면 2008년에 터키에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기술을. 이게 이제 완제품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지금 K2 수출 가능성이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생기고 있어요. 아, 우리의 시장이 예. 넓어지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인도 얘기를 주로 했지만 인도 외에도 지금 거론된 나라가 오만, 북부의 노르웨이, 예, 그리고 폴란드 이런 이제 세 개의 나라가 K2 수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가 열렸는데 K2 수출형 모델인 K2PL, PL은 이제 폴란드 그 야구인데요. 그 모형을 전시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K2 전차의 경우도 이 차체를 수출해서 폴란드 자주포에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례도 있고 그래서 또 폴란드가 동구권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국이잖아요. 방산 강국이고 그래서 만약에 수출되면 상당히 또 주변 국가까지 좀 우리 소위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 최근에 폴란드 이제 국방장관이 우리 미국의 M1A2 전차 뭐 250대를 살 예정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폴란드 사업이 좀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최종 결정된 게 아니고 폴란드의 기본 정책하고 또 안 맞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경우도 아까 인도 메이크 인 인디아처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무기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기본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폴란드 장관이 얘기한 미국의 M1A2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아니고 직도입하는 거여서
폴란드 기본 정책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거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경우는 정말 최종 결승 2파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양상인데 2020년 10월에 이제 노르웨이 그 국방 물자관리청에서 이 사업 관련된 이제 자료를 제시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독일의 레오파드 2 A7 전차하고 경합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레오파드 2 A7은 정말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이런 존재인데 하여튼 우리 K2가 거기에 당당하게 경쟁 상대로 붙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이제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에도 이 K2가 또 후보로 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오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공식적으로는 이 수입 해당 국가에서 이걸 공개를 이제 원치를 않는데요. 잘 그래서 이 뭐 현대 쪽이나 방위사업청 쪽에서는 중동 국가 수출을 추진한다고만 하지 어느 나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편집하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만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거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하여튼 재밌는 게 K2Q 전차의 중동 현지 시험 영상이 또 최근에 공개됐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 모국가. 이게 전력 질주하는 영상이에요. 일단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색. 우리가 이제 사막 위장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막 지형에 맞게끔 도색이 돼 있고 이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빠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대 쪽에 물어봤어요. 현대로템 쪽에 이거 몇 킬로 달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최고 시속 진짜 70km. 70km로 달리는 테스트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온의 이런 사막 그 환경에 맞게끔 파워팩에 대한 냉각 용량도 좀 증대를 시켰고 그다음에 보조 냉방 장치도 갖추고 있고 궤도 장력 조절 장치 등도 갖춰서 이 소위 이제 중동의 사막 지형에 맞게 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일부 개조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외신에 이제 지난 6월에 우리가 이제 오만에 K2 전차 뭐 1조 원어치 수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쪽에 제가 또 그 정확을 기해야 되니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하여튼 해당 국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얘기를 전제를 하고 한 얘기가 하여튼 그 해당 모국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노르웨이처럼 우리 흑표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2 A7하고 2파전 돼 있고 두 개 기종이 이제 시험 평가까지 돼 있답니다. 다 맞춘 거고 기종 선정을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 오만이 사실은 뭐 돈이 많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새 하여튼 대정난을 좀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방비도 좀 깎이고 그래서 좀 홀드된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중동의 모 국가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K2 하면 우리가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K2 파워팩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파워팩은 엔진하고 변속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는 K2 전차 개발할 때 이제 파워팩을 수입해서 달기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수출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국내 개발을 하자.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이제 K2 전차용 1500마력 파워팩 국산화 사업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을 만들고 S&T 중공업이 이제 변속기 개발을 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 2014년 마침내 국산 파워팩이 완성이 됩니다. 독일, 미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개발 단계에서는 기준을 통과를 했어요, 변속기가. 근데 양산을 앞두고 이제 군의 내구도 평가 테스트를 변속기가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은 9,600km 고정 없이 달려야 한다였는데 국산 변속기가 7,110km 구간에서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기준 미달로 K2에 채택이 못 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 지난 2010년에 수주해서 2015년에 납품된 100대의 K2 1차 양산분해는 독일제 엔진하고 변속기를 달 수밖에 없었고요. 2014년에 수주해서 올해까지 납품 예정인 2차 양산분해는 국산화에 성공한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가 달린 혼합 파워팩이 장착이 된 거죠. 참 파워팩 참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참 아픈 예. 가슴 아픈 스토리고 우리 국산 무기 개발이 굉장히 교훈적인 이제 사례인데 아까 원세 말씀하신 9,600km로 고장 없이 달리라는 기준이 사실은 미군도 적용하지 않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간 지난해 이제 K2 흑표 3차 양산 계획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6년 만에 국산 파워팩 그 채택을 다시 한번 이제 추진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방사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번에는 이제 S&T 제작사인 S&T 중공업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맞추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국산 파워팩 쓰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늦춰지게 됐고 소위 혼합 파워팩 국산 엔진 플러스 독일제 변속기를 쓰는 혼합 파워팩을 적용을 한 이제 3차 양산 계획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이 3차 양산은 2023년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국산 파워팩이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자기들은 괜찮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예. 그 어디냐면 터키인데요. 터키가 사실은 이 흑표 전차 기술을 받아서 개발한 게 이제 알타이 전차라고 있는데 이 알타이 전차를 벌써 막 여러 나라에 수출하려고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터키의 경우도 파워팩을 이제 국산을 개발을 못 해가지고 수입품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 S&T의 변속기를 결합한 이제 국산 파워팩을 우리는 지금 정도의 수준에도 괜찮다. 한국산 파워팩이 괜찮다 네. 해가지고 터키에서 이걸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게 터키가 원하는 성능은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한 70%, 80% 정도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수출한 거고 해당 국가에서 괜찮다면 뭐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기류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메랑이요? 부메랑 우리한테 어떤 다시. 예.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 국산 파워팩을 가지고 아까 알타이 전차가 K2 기술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타이 전차를 이제 개발을 다 완료로 해서 제3국에 K2 흑표보다 좀 더 뭐 싼 가격이라든지 나은 조건으로 수출을 추진하면 결국 우리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군요. 우리 그래서 이제 K2 수출에. 그래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 진짜 이 파워팩 이거 저도 몇 년째 계속 이 얘기 듣고 있는데 진짜 그 개발해서 이 문제 뭐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게 쉽진 않나 봐요. 사실은 인도 차기 전차 사업의 경쟁 상대인 그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파워팩 이슈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될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르클레르의 기존 파워팩을 신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독일제 MTU 파워팩으로 교체했을 정도로 그쪽도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실 도입하고자 눈독 들이는 독일마저도 파워팩 생산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독일이 1200마력에서 1500마력 파워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쏟아부은 개발 기간만 무려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0마력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파워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난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더 성능이 좋고 더 뛰어난 전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자, 무제한 항속거리를 꿈꾸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거의 무제한. 이 항속거리를 꿈꾸며 상상 이상의 아이디어까지 동원했던 특별한 전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본방 자세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일본의 두 발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핵무기는 꿈의 무한동력으로 여겨지며 명실공히 핵 만능주의 시대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전쟁이 나면 앞뒤 될 것 없이 적 주요 도시와 군대에 핵무기를 투하해
다 쓸어버리면 장땡이다. 기존의 모든 비효율적인 동력원은 전부 다 원자로로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보병, 기갑, 포병, 공군, 해군을 비롯한 모든 군종이 쓸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핵무기들과 핵전쟁 상황을 상정한 기괴한 무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파란을 예고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등장해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1955년) 미국의 자동차 제작자이자 유수의 전차 개발 회사였던 크라이슬러사의 기술진들은 아스트론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는 전차 사업부를 만든 장본진인 켈러 회장이야 경영진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전차를 희망했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수정과 회의, 고민의 연속 끝에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스펙의 전차 TV8을 완성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시대를 앞서간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유니크한 것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 전차의 핵심은 거대한 포탑 내부에 있었습니다. 노심의 농축 우라늄이 일으키는 핵 분열을 이용한 고열로 물을 끓여 전기 터빈을 돌리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얻는 방식의 초소형 원자료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원자력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전차인 겁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극히 이상적인 에너지원인데요. 가솔린 연료의 에너지는 킬로그램당 46.4 메가줄, 디젤 연료 에너지는 킬로그램당 48 메가줄인 반면 원자로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은 킬로그램당 무려 518만 4천 메가줄의 에너지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원자력을 이동체의 연료로 사용하면 실로 무제한의 항속거리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했죠. TV8 전차의 장점은 원자력 연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에 비해 차대는 작았지만 포탑 외 부피는 매우 컸습니다. 이 포탑 안에 4명의 승무원은 물론 탄약, 심지어 엔진까지 들어가는 설계였죠. 무게는 포탑 15톤, 차대 10톤, 총 25톤 중량으로 상당히 가벼웠는데요. 독립된 묘들식 구성이라 분리가 가능해 수송기로도 쉽게 공수할 수가 있었죠. 무장은 주포로 구경 90mm T208 활강포 한문, 포탑 상부에 원격 조종식 59경 기관총 1종을 장착했는데요. 특히 활강포는 1954년 9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미국제 전차 중 처음으로 활강포를 주무기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또 TV8은 25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스밀 구조의 포탑 덕분에 물이 뜨도록 설계가 됐고 포탑 후방 하단부에 추가된 워터제트 추진기를 이용해 무리를 떠서 항해하는 수륙 양용 기능까지 갖추도록 고안됐죠. 마지막으로 포탑 내부의 승무원실에는 외부 상황을 비춰주는 모니터도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이 장비를 통해 TV8 승무원들은 해치를 열지 않고도 주변을 감시할 수 있고 눈을 멀게 해버릴 핵폭탄의 강한 성광과 고열로부터도 보호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파격적인 스펙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TV8은 실물 크기 모겁에 이어 가스 터빈으로 작동되는 시제 차량 세부 설계를 마친 뒤에 프로토타입 제작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1956년 4월 23일 육군으로부터 갑자기 제작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자력 추진기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투에서 전차 손실 대부분은 항속고리 부족이 아닌 적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원자력 전차가 적의 피격으로 격파당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원자로가 깨지면서 방출되는 막대한 방사선에
승무원은 물론이고 아군과 적군 모두 방사선 피폭을 당하게 되겠죠. 주변 지역 대부분은 방사능에 오염돼 전차 잔해를 줄 엄두도 동료를 구해낼 수도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8의 말도 안 되는 방어력이었는데요. 중량 25톤짜리 가벼운 전차의 방어력은 포탄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결국 TV-8은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시제차 한 대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핵만능주의에 낳은 괴작으로 남게 됐지만 100년을 앞선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만큼은 무척이나 인상 깊습니다. 네, 원자력 전차. 뭐 이름도 무시무시하고 개념도 무시무시하고 핵전차. 예, 핵전차. 비주얼은 호리병이고 네. 참. 근데 사실 혼합 파워백 그래서 다 우리 기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흑표 전차가 명품인 거는 뭐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세상에 100%만 자국 부품으로만 만들어지는 물건이란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휴대폰을 하나 봐도 그렇고 TV를 하나 봐도 그렇고 다 이제 어디선가 좋은 부품을 또 싸게 공급받으면 그걸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인데 K9만 해도 국산화율이 한 80% 정도고 엔진은 독일산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이제 한국산 명품 무기라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너의 엔진은 독일 거니까 20%는 독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체계를 잡고 어떻게 조립을 했는가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워팩 국산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지금의 버전인 이 K2 흑표 또한 그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하지만 변속기 국산화는 결국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고 해낼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K2 이 흑표 전차의 미래 유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흑표가 사실 원래 생산하려던 양이 600대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줄어서 3차까지 2023년까지 3차 양산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 합해봐 260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많은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전체 시대는 갔다 이제 전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그동안의 역량을 퍼부었던 그런 이제 생산 라인 문제 그다음에 기술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도 있지 않나. 4차 양산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당국에서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파워팩 같은 경우도 마지막 기회를 이제 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 파워팩이 있어서 엄청난 선진국인 독일도 1500마력 개발하는데 13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흑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를 5년 내에 개발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무리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처음에 단추를 잘못 깬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파워팩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 K2 말씀드리고 있는데 K3도 언급이 되는데 K3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K3는 그야말로 차세대 전차고 지금 군 당국에서 이제 개념 연구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당연히 AI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탑 형태도 이제 무인 포탑 형태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또 무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사람이 조종하면서 주변에 이제 무인 로봇들을 거느릴 수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에 얘기했던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 이러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이 K3 차세대 전차는 2030년대 이후에 2030년대 중반쯤까지 개발해 그 뒤에 양산되는 형태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자, K2 흑표를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0mm 주포인데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130mm 주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130mm 주포의 경우는 이 120mm에 비해서 관통 능력이 50% 이상 향상된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또 이 독일 전차하고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이제 라인메탈사의 그 어떠한 레파드 2 개량형 전차하고 또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전차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130mm 주포를 비롯한 보다 좀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전열 화포라든지 이런 이제 차세대 화포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차세대 전차도 우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에 생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이 1,100여 곳이나 되는데 이런 이제 K방산 생태계 조성에도 사실은 국산 무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술 발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기염을 토해서 이번에 꼭 승리를 쟁취해 금메달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본게임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화끈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프로모델처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거의 독일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 거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독일 전차랑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데. 독일이 뭐 2차 대전 때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전차하고 지금 경합한다는 거